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임미정 작가의 빨간 구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결과는 다행히 기분 좋은 해피엔딩입니다. 임미정 작가의 빨간 구두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인형이 유명 인사가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4호선 빌런 쉰 아줌마. 인형은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아줌마 짤 영상을 토파봤다.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나고 노란머리 여자가 몸을 휘청거렸다. 30대로 보이는 노란머리가 입을 웅얼거리자 건너편에 서 있던 단발머리가 뭐라고 소리치며 삿대질을 했다. 검정 바지에 베이지색 버버리, 그 위에 패턴 스카프를 두른 단발머리의 차림은 과하거나 부족하지도 않았다. 단발머리는 손으로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 훔쳤다. 보는 사람마저 끈적거리고 축축했다. 인형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아줌마 앞에 쉬인이 붙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휴대전화가 계속해서 울렸다. 괜찮아? 인형의 안부를 묻는 친구들. 혹은 너 아니지? 사건의 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문자였다.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결과에만 주목했다. 누군가 전후 사정을 생략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영상 같았다. 흔히 전해 듣던 악마의 편집.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같은 사람을 작정하고 끌어내릴 사람은 없었다. 영상은 메인 뉴스에도 등장했다. 아줌마 소리에 욱해 상대를 폭행한 A씨라는 자막이 먼저 나왔다. 앵커는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띠며 사건을 짤막하게 전했다. 마치 자신은 영원히 늙지 않고 결코 아줌마가 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서린 미소였다. 인형은 순식간에 무식하고 막되먹은 아줌마로 낙인 찍혔다. 인형은 수치심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모든 불운은 한꺼번에 찾아왔다. 학과장의 독설, 주차 위반 딱지, 자동차 고장까지. 그래도 인형은 화를 삼켰다. 전철은 복잡하지 않았다. 노란머리 여자가 자기 옆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해도 참았다. 통화는 길게 이어졌고 주변 사람이 눈치를 줘도 노란머리는 개의치 않았다. 노란머리의 큰 목소리에 인형은 머리가 지끈거렸다. 실례지만 소리 좀 낮춰줄래요? 인형은 정중하게 말했다. 보통 때라면 참고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노란머리는 못 들은 척했다. 인형이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아, 짜증나. 노란머리는 미간을 찌푸렸다. 노란머리는 고개를 확 돌려서 인형을 훑어봤다. 마치 인형 들으라는 것처럼 더 큰 소리로 통화를 이어나갔다. 뭐래, 아줌마 존나 짜증나게. 인형은 적어도 죄송합니다 라거나 통화 소리를 줄이거나 통화를 끊을 줄 알았다. 인형이 미간에 날을 세우고 노란 머리를 노려봤다. 아줌마가 뭔데 지랄이냐고. 씨바 재수없게 별것이다 시비야.
노란머리는 인형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대고 말했다. 상대방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요? 노란머리는 인형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통화를 했다.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인형 생각에 아줌마라는 말은 괜찮았다. 어차피 아줌마고 지들도 아줌마가 될 테니까. 하지만 별것이라는 말에 욱했다. 오늘만 벌써 2번째 듣는 말이었다. 이봐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노란머리는 깔깔거리며 상대와 통화할 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봐요. 인형이 노란 머리의 팔을 살짝 건드렸다. 노란 머리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비명을 질렀다. 서로 고성이 오갔다. 노란 머리가 인형을 밀쳤다. 인형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주변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을 뿐 중재하거나 인형을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다. 치안요원이 달려왔다. 치안요원들은 인형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고 강제로 전철에서 끌어내렸다. 노란머리를 태운 채로 전철은 출발했다. 노란머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인형을 돌아봤다. 인형은 꼬리뼈가 욱신거렸다. 치안요원들은 인형을 사무실로 데려갔다. 치안요원들은 인형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인적사항을 쓰게 한 뒤 앞으로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훈계했다. 인형은 억울했지만 불우는 그걸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다. 인형은 자신이 자기만의 생각이나 언어를 잘 내뱉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째가 대학을 졸업한 해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다. 원금과 이자를 균등 상환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라는 두려움도 한몫했다. 주위의 염려나 판단을 최대한 줄이고 처음으로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갔다. 개학을 앞두고 인형은 제일 먼저 하얀 캔버스화를 샀다. 신축성이 좋은 신발을 신었는데도 무언가를 빠뜨린 것처럼 불안했다. 인형은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화 끈을 풀어서 단단히 묶었다. 매끈한 타일로 마감한 외벽,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교정, 설익은 인파에 섞여 있으면 설레면서도 불편했다. 대수롭지 않은 척 가방끈을 어깨 위로 끌어올리면서 학과 동기들과 공감대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강의실에 들어서면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사람들의 뒤통수로 향했다. 염색으로도 가릴 수 없는 나이를 유추하며 자신이 제일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부유물이 된 기분이었다. 파도에 휩쓸려도 절대 물과 섞일 수 없는 부유물. 그 이질감에 버석거리면서도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책상 앞에 앉아 책의 밑줄을 긋고 새로 알게 된 내용들을 스프링 노트에 정리할 때 펜과 종이가 만나서 내는 사각거림에 소름이 돋았다. 시멘트 바닥에 구르는 필기구 소리. 혼자 읽을 때는 별 의미 없이 지나갔던 문장들이 재해석되거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단어로 생성될 때 순간 벌어진 상처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기분이었다. 계획했던 석사 과정을 마치고 연이어 박사 학위까지 도전한 것도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 때문이었다. 인형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세상을 복구하고 싶었다.
7학기 만에 석박사 통합 과정을 마친 인영은 큰맘 먹고 쥐사의 검정 외지희를 샀다. 수고한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었다.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유난히 반짝이는 구두가 눈에 들어왔다. 구두는 진열장 중심에 놓여 있었다. 신어보실래요? 점원의 권유에 인영은 힐끗 가격표를 먼저 확인했다. 아니요, 색상이 좀 부담스럽네요. 세 자리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 인영은 색상을 핑계대며 물러섰다. 말과 달리 인영의 시선은 구두에 꽂혔다. 매장을 나가면서도 구두를 돌아봤다. 인영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대학에서 영문학 강의를 시작했다. 대부분 성적에 맞추어 과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위대한 개츠비를 읽는 7가지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가도 자신의 강의에 스스로 빠져들어갔다. 7이라는 숫자가 주는 매력 말고도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임하는 몇몇 학생들과 눈을 맞추어가며 순수와 부조리의 가치 근거를 함께 나누다 보면 아주 천천히 막다른 세계를 향해 들어가는 것 같았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강의실 안에 퍼져나갈 때는 이상한 자부심과 흥분이 차올랐다. 게다가 이름 뒤에 따르는 교수라는 직함에 가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자신의 이름을 단독으로 내건 연구실을 상상하며 모든 불평을 잠재웠다. 불공평한 강의 시간표, 말을 짧게 끝내는 학과장의 무례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강의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었다. 연구와 강의에 집중하기 위해 남편과 아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근처로 집을 옮겼다. 출퇴근에 지친 남편은 불평을 늘어놓았고 인영과 남편은 언성을 높이는 일이 많아졌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도 인영의 말에 까칠하게 반응했다. 능력 되시면 오피스텔이라도 얻어 나가시든가. 참다 못한 인영이 남편에게 쏘아붙였다. 남편이 설마 집을 나가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남편이 오피스텔을 얻어 나가자 아이들도 따라 나갔다. 주말마다 집에 오던 남편과 아이들의 발길이 점차 뜸해졌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인영은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학교가 코딩과 로봇 학과를 증설한다는 소식에 인영은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혹시나 하는 예상은 비켜가지 않았다. 학과 통합 과정에서 인문학과가 축소되고 문학 강좌가 없어졌다. 젊은 강사들은 아우성을 쳤지만 단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강사들은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경쟁이라도 하듯 가방을 꾸려 새로운 직장을 찾아 흩어지기에 바빴다. 마지막 강의를 끝낸 인영은 학생들이 빠져나간 강의실에 혼자 남아서 칠판을 멍하니 쳐다봤다. 지우개로 글씨를 지울 때마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지워지는 것 같았다. 가족들의 원망을 참아가며 버텨왔던 지난 시간을 떠올리자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인영은 무작정 학과장을 찾아갔다. 감정을 최대한 누르며 지난 3년간의 연구 성과에 대해 그리고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강좌인 것에 힘을 주어 말했다. 학과장은 팔짱을 끼고 이어지는 인영의 말을 도중에 잘랐다. 그래서요? 그게 학교 순위와 무슨 연관이 있는데요?
취업률이 정부 지원금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고나 있어요. 정년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욕심 그만 부려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젊은 강사들도 가만히 있잖아요. 설마 본인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하긴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별것이나 되는 것처럼 자리에 연연하긴 하죠. 뭐라고 하셨어요? 귀도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인영의 이마 위 혈관이 일어섰다. 인영은 자신에 대한 평판과 인맥 등 이어지는 학과장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학과장은 끝내 미안하다, 자리가 생기면 다시 연락하겠다 같은 말을 건네지 않았다. 인영이 거친 숨을 고르는 사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분 기다리고 계시니 그만 나가보시죠. 학과장이 먼저 일어섰다. 인영은 가방끈을 움켜쥐고 벌떡 일어섰다. 입 안까지 뜨끈한 것이 올라왔고 귀까지 화끈거렸다. 문을 열고 나가자 같은 문학 강좌를 담당하는 강사가 서 있었다. 여자가 가볍게 고개를 까딱했다. 선이 깔끔하게 마감된 아이보리 재킷과 블랙 부츠컷을 입은 여자에게서 신선함이 느껴졌다. 귓볼의 작은 귀걸이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젊음이 달랑거렸다. 문 닫는 소리가 육중하게 들렸다. 인영은 문 앞을 선뜻 떠나지 못했다. 이제 뭘 하나? 인영은 자신에게 물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위로받고 싶었지만 누군가가 생각나지 않았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를 검색하다가 그만두었다. 그때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다. 알람을 확인하며 인영은 미간을 찌푸렸다. 곧이어 제2의 문자도 도착했다. 올 거지?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얼굴 한번 보자. 대학 동기 모임에 갈 기분은 아니었지만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특별히 떠오르지 않았다. 갑자기 모든 일에 흥미를 잃어버린 듯 했다. 몇 발짝 못 가서 인영의 한쪽 힐이 미끈했다. 신발마저 말썽이었다. 간신히 벽에 손바닥을 기대며 인영은 균형을 잡았다. 인영은 몸을 꼿꼿하게 세우기 위해 애를 썼다. 비바람에 떨어진 나뭇잎이 날아와 인영의 발 아래 떨어졌다. 단풍이 곱게 물든 나뭇잎은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낙엽이 되기에는 너무 싱싱해 보였다. 인영은 낙엽을 주워들고 교정을 둘러봤다. 교정의 풍경은 교문 밖과 달랐다. 여전히 모든 것이 빛나고 반짝였다. 떨어지는 빗방울조차도. 제이가 약속 장소를 올리며 인영이 아르바이트하던 카페라고 설명을 곁들이지 않았더라면 인영은 자신의 20대를 뚜렷하게 떠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마로니에 광장 뒷골목에 있는 카페 유는 연극배우나 가수 지망생, 대학생들로 북적였고 커피와 칵테일, 클래식과 록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인영은 테이블 근처를 지나다가 대학생들이 그룹 스터디하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곤 했다. 자신도 모르게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 귀가 기울었다. 잠시 쟁반을 내려놓고 같은 테이블에 앉고 싶었다. 그 속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안도감이 들 것 같았다.
잠깐 눈을 감았다 떠도 앞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에 앉아있는 듯한,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냥 내리기만 하는 그런 기분을 느껴보고 싶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유명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왔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주문에 인형은 얼이 반쯤 나가 있었다. 카키색 군용 점퍼를 걸친 남자가 성큼 다가왔다. 남자는 머뭇거리더니 책을 한 권 내밀었다. 인형과 눈이 마주치자 빠르게 사라졌다. 그즈음 인형은 일상이 되어버린 아르바이트와 임용 시험 준비로 자신의 20대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커피처럼 뜨거웠고 인형은 그 속에서 데이지 않기 위해 어깨를 움츠렸다. 구부정한 어깨 좀 펴고 좀 방긋방긋 웃고 다녀라. 늘 좀과 좀을 입에 달고 사는 엄마 말에 인형의 어깨는 더 좁아졌다. 여자가 살림만 잘하면 되지 그까지 돈도 안 되는 공부 좀 한다고 유세는. 엄마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인형에게 독서를 퍼부었다. 인형은 방문을 소리나게 닫고 들어와 남자가 건넨 책을 꺼냈다. 책장을 넘기다가 책 제일 뒷면에 쓰여있는 문구와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나 결코 뒤로는 가지 않는다. 민혁. 뒤로 가지 않는다는 말은 민혁과 인형을 부부로 엮었다. 그들은 앞만 보고 달렸고 이젠 내릴 수도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는 나이가 되었다. 풋풋한 젊음과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던 꿈들. 그때를 떠올리자 인형은 가슴이 뻐근했다.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과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다. 최근에 브런치 카페로 업종을 전환했다는 제이의 설명처럼 유의 흰 벽과 검정 철제 프레임은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띄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라벤더 향과 함께 희미한 페인트 냄새가 났다. 30년 전과 달리 실내는 환하고 넓어 보였다. 인형이 두리번거리자 친구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인형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다. 초겨울 햇살을 등지고 앉은 친구들은 55살을 경계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한탄했다. 2, 3년은 인간의 조직세포가 완전히 바뀔 만한 시간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육체를 이루는 세포 조직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 친구들은 처진 턱선이나 남편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거실 바닥에 누우면 춥고 침대에 누우면 덥고 나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각방 쓰자고 하더라. 지는 안 늙나. 친구들은 누군가의 말이 끝나면 맞다 맞아 한숨을 내쉬다가도 손뼉을 치며 웃었다. 인형은 친구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야기 속에 섞이지 못했다. 인형은 자주 옆 테이블의 남자가 든 컵을 바라봤다. 살얼음이 낀 컵에는 맥주가 담겨 있었다. 남자가 맥주를 넘길 때 인형은 꿀꺽 침을 삼켰다. 큰 목소리로 대화를 주도하던 친구가 인형을 쳐다봤다. 허박, 피곤해 보인다. 욕심부리지 말고 강의 좀 줄여. 인형은 앞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벌컥벌컥 들이켜고 나서 얼음을 씹었다. 오드득 얼음을 씹는 인형을 바라보며 제이가 참견했다. 너도 별 수 없구나.
인형은 컵에 남은 얼음을 입에 털어넣고 씹었다. 얼음을 씹을 때마다 학과장의 얼굴과 말이 떠올랐고 그럴수록 턱에 힘을 주었다. 이 상한다. 천천히 녹여서 먹어. 제이가 컵에 얼음만 담아와서 내밀었다. 인형은 얼음컵을 가져다 볼에 댔다. 그것도 부족해 컵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부채질했다. 너 이마에서 광이 난다? 호르몬제 효과인가? 할 때는 귀찮더니 그게 좋은 거더라. 요즘 밤이 길지 않아서 좋아. 친구의 말에 인형에게 쏠리던 눈이 분산됐다. 인형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친구가 말할 때마다 광대에서 빛이 났다. 너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간다? 그럼 누구 좋아하라고? 유방암 전력이 있는 제이가 친구의 얼굴을 쏘아보며 말했다. 얘기가 부자연스럽게 중단됐다. 제이의 말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숱이 적은 머리통을 부스스한 파마머리로 감싼 제이는 지쳐 보였다. 눈가에 내려앉은 기미와 홀쭉한 뺨 때문인 듯했다. 편의적으로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는 제이는 종종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에게 비수를 꽂았다. 친구들은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았다. 조론을 당한 제이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다. 제이의 남편은 외동딸 결혼식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용인에 마련해둔 전원주택으로 짐을 옮겼다. 의리만 남은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며 조론을 제의했다. 제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뜻을 접지 않았다. 친구들이 제이 남편에 대해 분노할 때 인형은 가만히 있었다. 그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여겼다. 제이는 대놓고 인형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인형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남편이 떠난 뒤 제이는 혓바닥에 가시를 세웠다. 날카롭고 단단한 가시는 주변뿐만 아니라 제이에게도 상처를 냈다. 인형은 제이를 보면 예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만약 자신도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더라면 제이와 같았을 거라는 생각에 못마땅한 기분을 누그러뜨렸다. 인형은 제이의 납작한 가슴에서 패인 팔자주름으로 시선을 옮기며 그를 떠올렸다. 친구들은 호르몬제의 효능과 부작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인형은 견디다 못해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지금까지 우린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로 열심히 살아왔잖아.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며 살자. 이어서 인형은 강의를 하듯 결이라는 단어에 악센트를 주며 삶의 질에 관해 자기의 생각을 또박또박 말했다. 호르몬제 효과를 홍보하던 친구는 머쓱한 표정을 지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단어 사용하는 것도 우리랑 달라. 달리 허박이겠냐?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사가 뭐라고? 제이가 팔짱을 끼고 입술을 삐죽거렸다.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 제이는 인형이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다시 생각해봐. 그 돈과 시간이면 지구를 한 바퀴 여행하고도 남겠다. 바둥거리지 말고 곱게 늙어. 라고 말했다. 친구들이 임용 축하 인사를 건넬 때도 제이는 시간 강사의 처우와 강의료에 대해 언급했다. 그거 파리 목숨이야.
네가 좋아하는 구두값이나 벌겠니? 힘 빼지 말고 그냥 동네 문화센터에서 영어 회화 강의나 해. 라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인형은 제이의 뾰족한 말 속에 그가 있다고 생각했다. 만약 제이가 대학교 3학년 때 임신만 하지 않았더라면 인형은 지금쯤 그의 아내가 되었을 것이다. 자신의 첫사랑과 결혼해서 잘 사는 제이를 보면 인형은 가시를 삼킨 것처럼 목이 따가웠다. 하지만 그것도 한때였다. 민혁과 사귀면서 불편한 감정은 희색됐고 그는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 다만 제이를 만날 때면 그가 간혹 생각났고 오늘처럼 제이가 나를 세우면 그의 안부가 궁금했다. 나란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흩어지고 잊힐 얘기가 오갔다. 햇살이 테이블 위로 길게 금을 그었다. 가자, 삼식이 저녁 시간이다. 친구들은 남편의 식사 준비를 핑계 삼아 일어섰다. 다음에는 함께 유럽 여행을 가자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자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제이를 챙겼다. 차 가져왔어? 아니, 같은 방향이니까 인형이랑 함께 가면 되겠다. 친구들은 인형에게 묻지도 않고 제이의 귀가 경로를 정하며 따스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늘 그렇듯 인형에게는 별일이 없을 것이고 있더라도 잘 헤쳐나가리라는 믿음이 서린 미소였다. 인형은 내키지 않았지만 같이 가자. 다정하게 제이의 팔짱을 끼고 건물 뒤편으로 갔다. 자동차 유리에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었다. 딱지를 떼어내고 차에 앉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인형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허박, 차 좀 바꿔라. 교수차가 이게 뭐니? 제이가 깔깔거렸다. 인형도 따라 웃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나서 레커차를 기다렸다. 인형이 먼저 가라고 말해도 제이는 레커차가 올 때까지 함께 있겠다며 고집을 피웠다. 제이는 항상 빠질 때와 낄 때를 잘 분별하지 못했다. 너 괜찮니? 제이는 새삼스럽게 인형의 안부를 물었다. 왜? 제이가 인형의 옆 얼굴을 힐끗 쳐다봤다. 너희 시누이가 민혁씨 혼자 집에 다녀갔다고 해서 물어본 거야. 혹시 너희 부부 무슨 문제 있나 하고. 뭔가 의도가 내포된 목소리였다. 남편과 아이들이 분가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제이와 남편은 고향이 같았다. 남편이 의령의 산과 마을 어귀, 다녔던 학교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 제이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만개떡과 대봉 곶감을 곁들였다. 제이와 남편은 가끔 인형에게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곤 했다. 제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물어 나를까봐 인형은 염려했다. 제이는 틀림없이 사실을 부풀릴 것이고 분가라는 단어는 삽시간에 별거에서 이혼으로 바뀔 게 뻔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차가 안 오냐? 인형은 대답 대신 얼굴을 돌리며 교통 상황과 도로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빠르게 말했다. 인형의 얼굴 근육은 굳어졌고 제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인형은 불도 켜지 않고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들어 누웠다. 집은 조용하다 못해 적막했다.
남편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고 아이들은 아예 인형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인형은 별것도 아닌 게라는 말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열심히 산 것의 결과가 별것도 아닌 것으로 끝난다는 게 억울했다. 남편 생각이 났다. 인형은 남편에게 전화하려다 그만두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인형은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전화기를 집어 올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최근 들어 자주 전화벨이 울렸고 대부분 광고 전화였다. 무시하려고 해도 끈질기게 전화벨이 울렸다. 인형은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냈다.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형이 쏟아붓는 말을 듣고만 있었다. 인형이 말을 멈췄다. 나야, 괜찮아? 인형은 단박에 알아차렸다. 그였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팔에 솜털이 일어섰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도 2번을 가장 좋아하는 그는 알레그로 같은 사람이었다. 형용사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경쾌하고 담백하게 자신의 마음을 말에 잘 담아냈다. 음악가의 생애와 자기 삶에 대해 읊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굴곡이 없었다. 그와 함께라면 세상 모든 일이 말랑말랑하게 잘 발효될 것 같았다. 흰 건반과 까만 건반처럼 영원히 영혼을 포개며 함께 살자. 안개꽃 한 다발을 건네며 프로포즈했던 그는 제이와 결혼했다. 인형의 연애사와 제이의 임신은 한때 학과의 가십거리였고 인형은 될 수 있으면 과 강의실을 피해 다녔다. 결혼 후 그는 인형을 몇 번 찾아왔지만 자기 행동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다. 다만 책임지고 싶었어 라고 했다. 인형은 스타카토와 같은 사랑의 가벼움에 대해 쏟아내고 싶은 말을 삼켰다.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의 존재마저 한없이 가벼워질까봐 두려웠다. 그는 인형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순간 인형은 주절주절 자신의 얘기를 늘어놓고 싶었다. 옛날처럼 밤새워 이야기하다 보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다. 선뜻 입이 떼어지지 않았다. 나직한 목소리, 부드러운 말투,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그의 말에서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다. 인형의 심박수는 서서히 제 리듬을 찾아갔다. 묵묵히 그 사람의 말을 듣다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인형은 마음이 산란했다. 냉동실 문을 열고 얼음을 꺼내 우두둑 소리나게 씹었다. 스모크 알람의 불빛이 주기적으로 깜빡거렸다. 붉은 불빛이 동물의 눈처럼 보였다. 이불을 끌어올려 머리 끝까지 덮었는데도 깜빡깜빡 빛의 숨소리가 들렸다. 불빛은 몸을 바닥에 붙이고 이불 틈으로 기어들어왔다. 요연하게 몸을 꿈틀댈 때마다 몸짓이 커지더니 뱀으로 변했다. 뱀은 순식간에 단단한 막대기로 형태를 바꾸어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악몽이었다. 악몽은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악몽뿐만이 아니었다. 오른쪽 종아리에 쥐가 나서 인형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인형은 왼쪽 팔을 뻗어 옆자리를 더듬었다. 아무도 없었다.
새삼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경직된 근육을 풀고 나서 인형은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4시. 몸은 의지와 상관없이 습관에 충실했다. 이젠 일찍 일어나서 할 일도 없는데 말이다. 강퇴와 함께 인형의 모든 조직세포가 느슨해졌다. 인형은 발 뒤꿈치부터 머리뼈에 이르기까지 몸을 지탱하는 작은 연골이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졌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갈 때마다 단어도 흘러나가서 다르게 조합되었다. 독감 백신이 독신 백감이 되고 지난 5년 동안 고심했던 논제들, 소설 속 인물들이 드러내는 현실의 문제 따위도 사라졌다. 누군가가 작정하고 삭제해버린 듯 싶었다. 문제는 지적 둔화만이 아니었다. 기껏 공들여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면 초라해 보였다. 실크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세련되게 보였던 몇 달 전과 달랐다. 구두를 쇼핑하는 것에도 관심이 가지 않았다. 인형은 유달리 구두 욕심이 많았다. 하얀 캔버스화로 사계절을 보냈던 20대를 보상하듯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구두를 샀다. 구두는 자신에게 주는 상이었다. 플랫, 펌프스, 부티, 웨지힐, 부츠뿐만 아니라 흰색에서 검정에 이르기까지 인형의 구두 취향은 다양했다. 하지만 출근할 때면 쥐사의 검정 웨지힐을 선호했다. 유학파가 넘쳐나는 그 세계에서 쥐사의 신발은 은근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도구였다. 강사들은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면서 가방이나 신발로 서로의 등급을 매겼다. 출신 학교나 학문적 성과는 다음 순위였다. 신발장을 정리하며 인형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 많은 신발을 신고 갈 자리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중고 사이트에 내놓자니 자신이 필요 없는 물건이 된 것 같아 내키지 않았다. 늘 그렇듯 부르는 동반자를 대동했다. 예고도 없이 아무 때나 열이 치솟아 올랐다. 열감은 인형의 관심사마저 바꿔놓았다. 책 대신 하수오, 승마풀, 콜라겐 등 건강식품을 검색하는 횟수가 늘었다. 손마저 붓고 열이 나 결혼반지를 빼버렸다. 인형은 차선책으로 부채 5개를 주문했다. 안방, 부엌, 거실, 서재, 동선에 따라 부채를 놓아두고서도 수시로 부채를 찾느라 시간을 흘려보냈다. 여보세요? 주남경찰서인데요. 허인영 씨 맞으시죠? 경찰서라는 단어에 인형은 움찔하더니 이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피싱 전화에 이골이 난 터였다. 인형은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고 아예 번호를 차단했다. 얼마 되지 않아 집으로 등기 우편이 배달되었다.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내용 증명이었다. 인형은 곧바로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 노란머리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동안 인형은 가슴이 뛰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남편과 아이들이 먼저 떠올랐다. 겨우 그러려고? 꼴 좋다. 자신을 원망하는 소리가 들렸다. 인형은 등기 서류를 들고 거실과 방을 오갔다.
한참 뒤 책상에 앉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차례로 정리하고 나서 법률 상담을 예약했다. 남편과 아이들도 영상을 봤을 텐데 소식이 없었다. 쪼그라든 자존심에 인영은 먼저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제이가 가장 먼저 연락을 해왔다. 친절하게 온라인에 떠도는 동영상을 모아서 첨부했다. 너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근데 괜찮아. 힘내. 제이는 바벨을 들어올리며 파이팅을 외치는 이모티콘을 함께 보냈다. 제이의 카톡은 시작이었다. 인영은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전화와 문자, 카톡을 받았다. 영상의 효과는 대단했다. 논문이 학술지 표지에 실리고 인터뷰 기사가 났을 때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연락을 해왔다. 하물며 학과장조차 전화를 걸어왔다. 인영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렸다. 경찰서에 출두하는 날 인영은 공들여 화장했다. 흰 셔츠에 밑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검정 바지를 입고 그 위에 크림색 재킷을 걸쳤다. 진주 귀걸이를 하고 나서 쥐사에 신발을 신었다. 대문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옷차림을 점검하고 나서 핸드백을 열어 신분증과 손수건을 확인했다. 그러고도 생각이 많은 얼굴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경찰서 간다는 문자를 남기고 시간을 확인했다. 경찰서에 가기까지 1시간 정도 남아 있었다. 인영은 백화점으로 향했다.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백화점은 한산했다. 인영은 곧바로 신발 매장으로 갔다. 구두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신기만 해도 단숨에 어디론가 데려가 줄 것처럼 인영을 유혹했다. 이탈리아산 소가죽에 크리스털이 깔끔하게 박힌 빨간 구두는 인영이 오랫동안 점찍어 놓았던 신발이었다. 전임이 되는 날 사려고 미루고 또 미루었다. 그때는 빨간 구두를 신어도 될 듯 싶었다. 들어와서 신어보세요. 점원의 권유에도 인영은 구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등을 돌렸다. 경미한 상황이니 사과하고 합의하시죠. 경찰의 말에 노란 머리는 껌을 소리나게 씹었다. 인영을 쏘아보며 용서할 생각 없어요. 했다. 노란 머리는 자신의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됐다는 말과 함께 왼손으로 진단서를 내밀었다. 겉으로 보기에 노란 머리의 팔은 문제가 없어 보였다. 인영은 주눅들지 않았다. 이미 재계약은 물 건너갔고 더 이상 내려갈 바닥도 없었다. 인영 또한 사과할 마음이 없었다. 그냥은 안 돼요. 아줌마,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셔야죠. 그 전에 이걸 먼저 보시죠. 인영은 USB를 경찰에게 건넸다. 그날 지하철 녹화 영상이었다. 경찰은 영상을 처음부터 돌려봤고 노란 머리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떨었다. 쌍방과실이네요. 양쪽 다 책임이 있으니 선생님께서 액정 값을 내시고 그쪽 분도 더 끌지 마시고 깨끗하게 마무리 지으세요. 경찰의 말에 노란 머리가 씩씩거렸다. 피해자는 난데 왜 경찰이 합의를 강요하는 거예요? 돈 먹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쪽이고 왜 저 아줌마는 선생님이에요?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SNS에 올려 까발릴까요?
그쪽 분보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네, 올리고 싶으면 올리세요. 짜증나. 노란머리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다. 인형은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쪽이 선택하세요.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액정값만 받고 끝낼 건지. 참고로 저 시간 많아요. 결과 나오면 항소에 한 곳까지 갈 거고 최종 판결하기까지 한 3년 정도 걸리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할 일이 있으면 여기로 하세요. 인형이 변호사의 명함을 노란머리에게 건넸다. 노란머리가 뜨악한 표정으로 인형을 바라봤다. 노란머리는 떨던 다리를 멈추고 껌을 휴지에 뱉었다. 아줌마, 얼마 줄 건데요? 인형은 대답하기 전에 액정값을 검색했다. 노란머리는 다시 한쪽 다리를 떨며 휴대전화와 인형을 번갈아가며 봤다. 인형은 수리비용에 20만 원을 더 얹은 금액을 제시했다. 노란머리는 못마땅했지만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인형의 말에 마지못해 합의했다. 서류 작업을 끝내고 인형이 손을 내밀자 노란머리는 아줌마, 끝까지 재수없어 했다. 인형은 노란머리가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경찰서 밖을 나와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자동차 시동을 켜자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가 흘러나왔다. 음악은 2악장으로 넘어갔다. 앞뒤 건반을 넘나드는 꾸밈음보다 인형의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다. 인형은 운전대 위에 고개를 묻었다. 차 앞 유리는 인형이 뱉어놓은 숨으로 뿌였다. 인형은 볼륨을 높이고 크게 숨을 내쉬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자 천천히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신호를 기다리던 중 인형은 급하게 차를 유턴했다. 평소와 달리 대리주차를 맡기고 빠른 걸음으로 1층 명품관으로 향했다. 인형은 유리창 너머로 구두를 바라봤다. 빨간 구두는 제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도 액자 속 풍경처럼 멀게 느껴졌다. 인형은 머뭇거리다가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고객님 다시 오셨네요. 신어보실래요? 인형은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 섰다. 옷차림과 잘 어울렸다.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정말 고객님을 위한 아이예요. 점원은 입에 발린 소리를 했다. 이 아이로 주세요. 점원이 비슷한 색상의 다른 신상을 꺼내왔는데도 인형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신고 갈 거예요. 참, 상자는 챙겨주세요. 점원이 환불 규정에 대해 설명했지만 인형은 흘려들었다. 커다란 쇼핑백을 들었는데도 인형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다.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인형의 어깨를 툭 쳤다. 남편이었다. 아줌마가 겁도 없이 혼자서 경찰서나 들락거리고 내가 졌다.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인형의 양 볼에 보조개가 패였다.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왔어? 우리가 산 지 한두 해냐? 당신이 뭐 할지 이미 다 알고 있지. 남편이 인형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인형은 굳은 어깨 근육이 풀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 저희도 왔어요. 남편 뒤에서 아이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들은 두부가 든 하얀 봉지를 흔들며 웃었다. 똑똑. 인형이 걸을 때마다 경쾌한 소리가 났다. 멀리서 아줌마 무리가 인형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친구들이었다. 제이는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귀에 가져다 대며 입을 움직였다. 인형의 눈에 물기가 가득 차올랐다. 인형의 코끝이 빨간 구두코처럼 반짝거렸다.